트리플 데믹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뉴욕 주지사가 뉴요커들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10일 플러싱 먹자 골목 내 머레이 힐 역 앞에서 연말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라파엘 워녹 의원이 승리,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무려 900만 명에게 학자금 탕감이 승인됐다는 잘못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트리플 데믹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뉴욕 주지사가 뉴요커들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주지사실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독감, 코로나19 새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8주 전 독감 시즌이 시작된 이래로 양성 독감 사례가 75% 증가했으며 그동안 전례 없던 급증 사례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계속 늘어 병원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병원의 수용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 전역에 배포할 7,857대의 인공호흡기가 준비돼 있고 충분한 양의 백신을 구비했다며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더 유연한 직원 채용 체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일 코넬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의 소아과 과장 셀리 퍼머 박사는 트리플 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바이러스 중 두 가지에 대한 백신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최신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트리플 데믹의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호컬 주지사는 5세 이상 코로나 부스터샷을 접종한 뉴요커 비율이 아직까지 13%에 불과하다며 뉴요커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10일 플러싱 먹자 골목 내 머레이 힐 역 앞에서 연말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토요일 11시 플러싱 머레이 힐 역 앞 광장에서 연말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그동안 매년 음력 설과 추석 즈음에 진행돼 왔으나 올해에는 연말을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만두, 김부각 등이 준비되며 어려움에 처한 처녀 가정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당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선착순으로 배분되며 물품이 떨어지면 자동 종료됩니다. 참여를 위한 사전 예약은 따로 없고 한 가정당 한 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뉴욕 한인회로 심심치 않게 걸려오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이 하루속히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라파엘 워녹 의원이 승리,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어제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워녹 의원이 50.8%를 얻어 49.2%에 그친 공화당의 허셸 워커 후보를 제치고 연방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연방 상원에서 51석을 확보, 확실하게 상원을 장악하게 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후보를 제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대통령 선거, 주지사 선거 등에서 민주공화당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왔던 조지아주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커 후보는 오늘 새벽 워녹 의원의 승리를 축하하지는 않았지만 패배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원 50석을 확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으로써 상원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번번이 당론에 반대함으로써 주요 법안이 계속 좌절됐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회기부터는 51석이 됨으로써 만약 조 맨친 의원 등이 반기를 들더라도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학자금 탕감 정책 적법성 판단이 연방대법원에 넘어간 가운데 연방교육부가 무려 900만 명에게 학자금 탕감이 승인됐다는 잘못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뉴스는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한 2,600만 명 중 900만 명이 탕감 신청이 승인됐다는 잘못된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는 이 이메일은 연방교육부의 외주계약업체인 엑센추어 페더럴 서비스가 지난달 22일과 23일 발송한 이메일로 연방교육부는 업무 착오로 이메일이 잘못 발송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이메일의 제목은 당신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이 승인됐다이지만 본문은 법원 심리에 따라 탕감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법원에서 승인이 나면 자동적으로 탕감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정확히 말하면 이메일 제목이 잘못된 것이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업체 관계자의 실수라고 강조하고 수정된 이메일을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 통행료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고속도로청은 5일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주 고속도로 통행료와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 고속도로청이 제시한 요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올리는 셈이 됩니다. 웨스트체스터와 라클랜드 카운티를 연결하는 쿠오모 브릿지 통행료는 현재 $5 75센트에서 2027년 $7 75센트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지패스가 아닌 우편으로 통행료 청구서를 받을 경우 쿠오모 브릿지 통행료는 $13 56센트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청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 이를 반영해야 하며 교통량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인상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주 고속도로청은 앞으로 몇 주간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다음에는 주 고속도로청 이사회에 최종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그룹의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이 큰 타격을 얻게 됐습니다.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이틀간의 심리 끝에 트럼프 그룹의 2개 기업에 제기된 세금 사기와 기업 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내년 1월 13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셀버그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그룹은 최대 $160만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 그룹 규모로 볼 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의 협력, 5개월 이하의 가벼운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유죄 판결 뒤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탐욕과 속임수에 대한 재판이며 맨해튼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 사냥이며 우리 가족은 와이셀버그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그룹도 와이셀버그는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와이셀버그에게 모든 죄를 미루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대우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확보한 트럼프 그룹 문건을 토대로 채권자가 대우로 표시된 1980만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 각서가 발견됐으며 이는 재산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대우가 1997년 뉴욕시 맨해튼의 고층 건물인 트럼프 월드타워 개발에 참여한 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트럼프 인터내셔널 등 6건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그룹은 이들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용 일부인 1980만 달러를 대우에서 빌렸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채무액은 계속 장부에 기록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30일 430만 달러로 급격히 줄었고 닷새 뒤인 2017년 7월 5일 채무액이 사라졌으며 대출금을 갚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은 기록에 없었습니다. 포브스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대우 측이 과연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 줄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중독과 관련해 북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5천여 건을 합의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줄을 판매하는 줄랩스가 청소년 중독 등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5천여 건을 합의로 종결키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약 1만 명의 원고가 줄랩스와 임원,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천여 건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들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통합돼 계류 중이었습니다. 줄랩스는 합의 조건과 법원 절차에 따라 이 시점에서 합의금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지분 투자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안은 앞으로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발효됩니다. 이 회사는 이번 합의는 줄랩스의 운영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남편의 차기 대선 출마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일 프랑스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나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준비가 돼 있다며 모두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건배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질 바이든 여사는 피트니스가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거 유세 여행을 할 때 특히 그렇다고 말하면서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마크론 대통령이 또 다른 선거운동을 할 준비가 돼 있냐고 물었고 질 바이든 여사는 absolutely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며 축하할 일이 생겼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한 축배를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연말 연휴를 마친 뒤 새해 초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 정상에게 출마 계획을 사전에 알린 것은 이들이 차기 도전에 매우 열성적임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한 지 열흘 만에 전국적인 방역 완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봉쇄 방역 정책을 상징하는 대규모 격리시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보다 이 격리시설에 갇히는 게 더 두렵다고 말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 규정은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 시 코로나 음성 결과 제시나 주민 전수 PCR 검사가 없어지고 고위험 지역 외의 생산과 영업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连续5天没有新增感染者的高风险区要及时解封。 2주 전만 해도 코로나 위험성을 부각하던 관영 매체들은 180도 입장을 바꿔 감기와 비슷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所以大家也感受到了像得了一场感冒而没有明显的肺炎的症状，请大家不用担心，更不必恐慌。 이른바 백지 시위 확산 열흘 만에 봉쇄 대상 축소, 생산 활동 확대 정책으로 돌아선 겁니다. 중국의 방역 정책 급선회는 악화되는 경제 상황도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오늘 발표된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나 감소하며 33개월 만에 최악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방역 완화 발표가 나오자 벌써부터 공급망 차질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방역 완화에 따른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은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역 완화로 자칫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중화권 증시는 방역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잠시 상승하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때 이방카 트럼프가 불참한 반면 남편인 제러드 쿠시너만 참석한 데 이어 두 사람 간 결혼 생활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의사당을 무력으로 장악, 정부를 전복한다는 음모를 꾸민 극우주의자 그룹을 적발, 경찰 3,000명을 동원해 25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 재벌과 전 러시아 농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4만 에이커에 달하는 농지를 압수, 우크라이나 최대 농장주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행 관련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를 변호하면서 유명세를 탄 뒤 나이키를 협박, 2,500만 달러를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에게 징역 14년 실형과 벌금 1,080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미시건주 베이시티의 SK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의 아리조나주 피닉스 공장을 방문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해 연봉 17만 달러의 전문가를 모집 중인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소유 브루클린 주택에서 쥐가 발견돼 벌금 300달러를 물게 됐습니다. 한때 국민 아빠로 불리다가 성추행 의혹으로 추락한 빌 코스비가 1980년대 유명 드라마 코스비쇼의 여성 출연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욕주 법원에 다시 피소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10월 상품 서비스 등 수입이 3,348억 달러로 전달보다 0.6% 증가한 반면 수출은 2,566억 달러로 0.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